이현상 부대 정치 지도원으로 바구리봉의 처연한 전투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좌절을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굴복할 수는 없었다. 동지들의 피해 대가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투쟁하며 살아남아야 했다. 바구리봉 전투가 끝나고 열흘이나 지났을까? 무슨 일인지 연락원도 없이 오금일이 단독으로 박종화 부대를 찾아왔다. 노동자 출신이면서도 깔끔하고 허여 멀쑥한 모습이 인텔리처럼 보이는 오금일은 그녀가 맨 처음 구례 군당에 갔을 때 도당 오륙으로 파견되어 있던 사람으로 잘 아는 사이였다.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면 알아서도 안 되고 알리지도 않는 게 조직의 원칙인데다 그녀는 박종화 부대와 함께 있긴 하지만 정식 부대원도 아닌 터라 오금일이 무슨 일로 들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무튼 볼일을 다 끝냈는지 오금일은 떠나기 직전 그녀를 불러 함께 도당으로 가자고 했다. 하긴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비무장인 그녀가 전투 부대와 함께 지낸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6.25 후에는 여자들도 간혹 전투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전투 부대에는 단 한 명의 여자도 없었고 기관원 중에도 여자가 드물었다. 여성 전투원으로 이름을 날린 양봉순도 당시에는 박종화 부대의 취사원에 불과했다. 박종화가 친구 부인이라고 특별히 신경을 써 주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버텨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오금일을 따라 나섰다. 지르를 모르니 죽으나 사나 오금일 뒤에 바싹 붙어 다녀야 했다. 몇 시간을 행군한 끝에 도당 간부 몇 사람과 합류했다.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작달막하고 소탈해 보이는 인상 좋은 간부도 있었고 키가 크고 납작한 얼굴에 인자해 보이는 조직부장도 있었다. 함께 길을 걷는데 모두 며칠 굶은 기색이었다.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앞장선 오금일은 계속 취나물이나 산채를 뚝뚝 끊어서 날것으로 씹어 먹고 있었다. 다른 간부들도 따라서 생풀을 으적으적 씹어댔다. 잠깐 쉬면서 둘러보니 모두들 입주위가 시퍼랬다. 혹시나 하고 배낭을 뒤졌더니 박종화 부대에서 준 쌀이 2홉 정도 있었다. 비상미를 나눠줄 때면 아예 안 먹을 셈으로 담아두곤 했던 터라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던 쌀이었다. 4월 하순께라 양지 쪽에는 제법 산나물이 있었다. 그녀는 합다리순을 뚝뚝 끊어다 넣고 죽을 끓였다. 얼마나 정신없이 먹었던지 손바닥이 다 드러날 쯤이었다. 죽이 쓰다. 조직부장이라는 김병추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따, 인자 배가 부른갑구만. 여태 맛있게 먹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말을 받은 사령관 김선우도 곧 몸서리를 치며 상을 찌푸렸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먹어도 너무 써서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였다. 옥자동무, 뭘 넣었는데 이래요? 오금일이 알겠다는 듯 피식피식 웃으며 물어왔다. 합다리요. 저기 저런 거 말이요? 오금일이 무슨 나무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녀가 꺾었던 합다리 나무였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일제히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럴 줄 알았어. 옥자동무. 저건 소태나무요, 소태나무. 소태나무와 합다리의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누군가 합다리라고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나서 이왕이면 나무를 넣고 푸짐하게 끓이려고 했던 것인데
소태와 합다리를 마구 섞어서 끓인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소태잎은 좀 불구스름한 게 반들반들 매끄럽고 합다리 잎사귀에는 작은 솜털 같은 게 있어 약간 뿌연빛이었다. 우리가 이거 보약을 먹었구만. 그녀는 염치가 없어 얼굴을 못 들 판인데 오금일은 자꾸 짓궂게 그녀를 놀려댔다. 동지들의 건강을 위해 소태죽을 끓여준 옥자동무의 정성을 내 영원히 잊지 않으리다. 오금일이 심파조로 읊어대자 김서루도 빙그레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구만. 좋은 추억이 아니라 서글픈 추억이었다.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오죽해야 소태처럼 쓰다는 그 소태죽을 쓴 줄도 모르고 먹어댔을까. 결국 써서 못 먹고 한 줌이나 남은 죽을 보면서 그녀도 빙그레 개면적은 웃음을 머금었다. 해방의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쯤 웃으며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겠지. 어쩌면 혁명사업이란 소태 같은 것이 아닌가. 쓰디 쓰지만 먹고 나면 몸에 좋은 것. 쓰디 쓴 날을 웃으며 기억할 수 있는 해방은 기어코 오고야 말 테지. 그러나 살아서 그 서글픈 추억을 되씹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좋은 추억이 되겠다던 김선우도, 영원히 잊지 않겠다던 오금일도 54년 빨치산 최후의 무렵에 적과 대항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람 좋은 미소만 띠고 있던 구례의 각시준사 김병추도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다. 소태처럼 쓰디쓴 혁명의 물결에 그들은 하나뿐인 생명까지 던져버린 것이다. 보약을 먹었다며 힘을 내서 도당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다시 구례군당으로 가서 여맹사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우리봉 사건 이후 위축될 대로 위축된 도당 형편으로는 당장 그녀에게 무슨 사업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녀가 건강 회복을 위해 시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소태죽 잘 먹었다는 간부들의 농담 섞인 인사를 받으며 그녀는 연락원과 함께 한 달여 만인 5월 초 구례군당으로 돌아왔다. 피아골에 있던 군책 강경구를 비롯해 양순기 조직부장 등 모두들 무사하게 살아있다가 돌아온 그녀를 반겨주었다. 강경구는 작년 4월 당원 확대 회의 후 신호동이 소환되어 가고 대신 파견된 사람이었는데 아주 착실하고 사업 작풍이 좋았다. 강경구는 전남도당 최후의 조직적인 부대를 이끈 인물로 54년 가을 도당이 박살나자 전남 내의 전산을 돌며 남은 세력 30여 명을 규합해 산성부대를 만들었다. 양순기는 당원 확대회의의 규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소환되지는 않고 철저히 자기 비판을 한 다음 그대로 조직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다른 간부들은 거의 각 면당에 지도 검열 사업을 나가고 군당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군책 부인까지 내댕면뿐이었다. 그만큼 그동안 피해가 컸던 것이다. 입산 초기만 해도 시골 장터처럼 북적거리던 군당이었는데 면당에서 처음 군당으로 왔을 때 와글와글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 몇 명 안 되는 식구라 전부가 보초도 서고 불침번도 교대로 섰다. 여자의 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힘이 났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었다. 식구 많은 집에 비하면 한 가족도 안 되는 단출한 인원이었지만 예전처럼 학습이나 토론회, 상호 비판회도 그대로 진행되었다. 군책 자신이 보초나 불침번까지 빠지지 않는
솔선수범해 당원들은 대단한 감동을 받았고, 그럴수록 당원들은 일체의 강요 없는 스스로의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일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여태껏 여맹위원장이라는 명목만 가졌을 뿐 실제 사업에는 손도 대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은 아이 문제나 건강이나 어떤 이유에서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마음속으로 이 일 저 일 지나간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짜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현상 부대의 연락원인 철도동무가 들러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자기 부상은 다 나았으며 될 수 있으면 이현상 부대로 오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이현상 부대로 오지 말라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군책이 그녀를 불러 이현상 부대에서 부른다며 소환장을 내놓았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남편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녀는 소환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직 행군도 제대로 버텨내지 못할 정도이니 전투부대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가서 견디지 못하고 예전처럼 반병신이 되어 다른 동지들 짐만 되느니 적합한 일을 찾아 힘껏 노력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강경구는 고개를 저었다.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반당적 행위라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었다. 꼭 지켜야 할 명령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터였다. 즉각 떠나라는 강경구의 지시에 그녀는 준비를 서둘렀다. 군당에 온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했고 미진 하나마 설계도 해보았는데 실향에 옮겨볼 새도 없이 떠나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박정혜라는 여성 동무도 같이 소환된 모양인지 철도 동무와 셋이 떠나게 되었다. 박정혜는 나중에 여성 전투원으로 소대장까지 진급하고 남성들을 지휘할 만큼 탁월한 전투가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강경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그녀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내 욕심 같아선 동무를 잡아두고 구례군 여맹 사업을 시키고 싶지만 우리의 혁명 수행 과정엔 어느 한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소. 부디 건투를 비워. 그녀 역시 한량없이 섭섭한 마음으로 구례군당을 떠났다. 출발한 것이 해걸음판이었는데 강행군을 하여 다음날 이른 아침 그곳이 어디쯤인지 함양군당에 도착했다. 다른 간부들은 모두 하급당에 지도사업 나갔다며 단둘이 남아있던 군책과 조직책이 그녀 일행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함양군책은 가무잡잡하고 갸름한 얼굴에 덧니가 매력적인 30대 후반의 기백 있고 무척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억수 같은 장대비를 홈싹 맞으며 지어준 밥과 치깁삽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비가 내려 그날은 토벌대의 수색도 없었고 덕분에 오락회도 하고 얘기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오후 5시쯤 왕비가 개고 이슬비가 내리면서 산골짜기 가득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먼 길이라 출발을 서두르는데 함양군당 동지들이 악수를 청하면서 그녀들의 손을 굳게 잡고 흔들었다. 살아서 또 만납시다. 살아서 또 만나자는 그 말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다. 처음 만나 몇 시간을 보낸 사람과의 이별이 그렇게 가슴 아픈 건 같이 싸우는 동지 외에는 다시 없을 것이다. 토벌대들이 고지나 능선, 골짜기 등 주요 지점엔
거의 다 주둔하고 있어서 단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주능선을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가니까 시간은 곱절로 걸렸다. 토벌대를 피해 산비탈을 돌기도 하고 주둔하고 있는 적의 수경지 바로 옆을 빠져나가다가 발각되어 총격을 받기도 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가야 할 지형을 자세히 살펴두어야 하는데 적의 수색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엎드려 있다가 어둠이 밀려드는 바람에 길을 잃기도 했다. 달도 없는 밤은 찰흙처럼 어둡고 사방엔 적들의 보초가 밤새 눈을 빛내고 이리저리 헤매다 결국은 날이 샜다. 적의 주둔지 바로 앞 골짜기에서 한고밥을 해먹는데 자욱한 안개가 밀려왔다. 천만다행이었다. 다시 방향을 잡아 바로 코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하루 종일 행군을 계속했다. 안개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구별도 안 되는데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던 철도 동무가 배낭을 맨 채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동무들 힘들지요? 여기가 조개골이요. 거의 다 온 셈이지요. 곧 윤호 동무도 만나게 될 거요. 잠시 쉬어가자는 줄 알고 따라 앉으려는 순간 누구였? 하는 수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이현상 부대 보초였다. 이현상 부대 보초가 차츰 열버져가는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녀의 가슴은 17 처녀애처럼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이현상 부대에서 왜 나를 불렀을까?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왜 하필 남편 윤호와 만나게 해주는 것일까? 전남에서나 이현상 부대에서나 남편 문제는 매우 엄격해서 원칙적으로 부부나 연인이 함께 있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궁금했다. 구례군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가끔 들러 고생한다며 격려해주던 이현상과 축지법을 써서 지리산을 주름잡고 날아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한 지리산 호랑이 박종아. 그리고 신혼의 꿈도 깨기 전 좋은 세상 만들겠다며 부모, 형제, 아내까지 다 버리고 떠난 남편 윤호. 그들과 함께 하게 될 생활에 가슴이 뿌듯하게 벅차올랐다. 정말이지 살아서 다시 만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보초를 따라 200m쯤 올라가 보니 150여 명이 넘어 보이는 대부대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들이 그녀 일행을 보고 환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가 면당에 있을 때 형을 찾아 일가족이 입산했던 박춘산의 막내 동생 병주, 14연대 출신의 이진범 사령, 연락병 박영진, 문화부 지도원 최영애가 쌩글쌩글 웃으며 뛰어왔다. 박종아도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고생 많았지요? 여하튼 만나서 반갑소. 자, 선생님께 인사부터 드려야지요. 박종아를 따라 100m쯤 올라가니 풀밭 위에 앉아 책을 읽는 이현상의 뒷모습이 보였다. 선생님, 옥자동 모았습니다. 박종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현상은 책을 놓고 일어서며 그녀의 한쪽 손을 잡고는 부드럽게 어깨를 다독거렸다. 왜 이리 늦었소? 고생 많았지요? 그런데 윤호는 어디 갔소? 윤호 불러오. 이현상의 말이 끝나고 부관이 달려가기 무섭게 남편을 데리고 왔다. 급히 달려오던 남편은 그녀를 보는 순간 멋쩍은 표정으로 싱겁게 웃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남편을 만나려니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손이 내밀어지지 않았다. 남편도 그런 모양이었다. 악수 안 하오? 악수해야지. 이현상이 두 사람을 부추기자 박종화가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말을 받았다. 사람들이 영 촌스러워서 그래요. 갑자기 박종화가 근엄한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었다. 나한테는 절도 잘 받등만 자기 남편한테는 악수도 안 내. 이현상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천하의 박종화가 옥자동무에게 절을 다 했소? 그녀는 쑥스러워서 가만히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박종화는 여전히 근엄한 얼굴로 잘도 떠들어댔다.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지하사업할 때 옥자동무를 만났는데 어찌나 무섭게 생겼던지 하도 무서워 저도 모르게 그만 마당으로 뛰어나가 큰 절을 해버렸지요. 염치도 없이 내 절을 덥석 받더라니까요. 옥자동무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억울해 죽겠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하얀 입속을 다 드러낸 채 싱글벙글 웃고 있고 이현상은 개구쟁이 아들 녀석을 보는 것처럼 허허 너털 웃음을 웃으며 박종화를 쳐다보다가 이윽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은 인연들이요. 옥자동무는 고생도 많이 했고 하니 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부대 어머니 역할을 맡아주어야겠소. 동지의 부부애로 서로 격려하고 협조하면 사업이 잘 되리라 믿소. 이현상 앞을 물러나와 그녀 부부와 함께 내려오던 박종화는 계속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 여자가 저렇게 무섭게 생겼을까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천하의 박종화가 저를 다 했겠어. 그러더니 박종화는 남편의 옆구리를 슬쩍 건드렸다. 야, 윤호야, 너 무서워서 옥자동무랑 어떻게 살았냐? 응? 안 무섭디? 하는 수 없이 그저는 웃고 말았다.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현상 부대는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토벌 작전 때문에 계속되는 격전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고 후방이 없는 유격전이라 보급 문제로 더 많은 인명 손실을 보았다. 그래서 부대 재정비와 사기 양양을 위해 깊숙한 조개골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여순 사건 직후 14연대를 주축으로 700여 명에 이르던 이현상 부대는 매번 전투에 수많은 병력을 잃고 고작 150명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었고 부대 편제는 이현상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3, 5, 7연대의 3개 부대와 부대본부, 호위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며칠 후 본부 정치지도원으로 임명되었다. 정치지도원이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았다. 사는 것 같지 않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늘 대비하고 사는 생활이었지만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라 자잘한 문제들이 많았다. 상호 비판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공개할 수 없는 일들도 있게 마련이었다. 아무리 당성이 좋고 동지애가 좋아도 사람 따라 더 좋고 싫은 감정이 생기는 것도 당연했다. 지휘관과 부대원도 호흡이 잘 맞아야 최고의 성과가 나는 법이라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었다. 그녀는 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고민은 없는지 무슨 변화는 없는지 세밀히 관찰했다. 고민이 있어 보이는 대원에게 일부러 다가가서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상담한 내용은 상부에 건의하여 반영하기도 했다. 자신의 활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기 일이 아주 좋았다. 이현상이 처음 했던 말대로 정말 그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현상은 아이를 잃고 난 그녀의 마음을 그렇게 달래주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게다가 그녀로서는 입산한 지 2해가 다 되어가지만 아이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 생활을 해보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비로소 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당에 대한 죄책감도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차츰 엷어져 갔다. 너무 바빠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 보초는 전투부대가 담당하지만 불침번은 지휘고와나 남녀의 구별 없이 누구나 교대로 서야 했다. 전투부대가 보급투쟁을 나간 어느 날 그녀는 수경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야간 보초를 서고 있었다. 눈이 아리게 총총한 별들만 반짝일 뿐 지리산 깊은 골의 밤은 참으로 적막했다. 조작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쏴보지 못한 총을 들고 그녀는 어둠에 휩싸인 앞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한 봄밤이 깊어갔다. 투명한 별빛을 머금은 연두빛 나뭇잎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내밀어 갓난아이의 3살처럼 부드러운 나뭇잎을 어루만졌다. 그때 갑자기 뒷덜미에 차가운 총구가 느껴졌다. 내가 여기서 소리도 없이 당해버리면 보초를 믿고 곤하게 잠든 부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손들어! 낮은 목소리였다. 소리라도 지를까? 내가 죽더라도 잠깐 사이지만 그 사이에 부대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이놈을 처치할 방법은 없을까?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그때였다. 죽지 않으려면 주의해요. 차가운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벌써 저만큼 걸어가 버린 남편의 모습이 어둠 속에 드러났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갈 수 있지 않은가. 다정한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져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야속했다. 왜 그럴까? 예전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정하던 남편이었다. 억지 시집을 와서 남편과 단둘이 있을 자일만 되면 도망가 버리고 최시집 종부는 입에 거미줄을 쳤나 보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아예 입을 닫고 살 때도 남편은 어떻게든 그녀를 웃게 만들려고 온갖 장난을 다 쳤었다. 15명이 넘는 시집 식구들 쥐찌닥거리 하느라 아직 젖먹이인 막내 시동을 돌보느라 파김치가 된 그녀가 배틀 앞에 앉아 있으면 그녀를 밀쳐내고 자기 솜씨를 보여주겠다며 그녀 일거리를 다 해결해 주던 남편이었다. 그녀가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나무라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앞에서 익사를 부리는 통에 그녀의 실수쯤은 웃고 넘어가게 만들어주던 남편. 밤마다 그 큰 체구에 그녀의 작은 옷을 꿰입고 심파극을 한답시고 설쳐대다 기어이 옷을 망치고야 말았던 남편. 어디서 구했는지 1년감 토마토, 홍당무, 시금치 같은 처음 보는 야채 씨앗들을 구해와서 심었다가 온 동네에 나눠주던 남편. 그때 마을 사람들은 성의가 고마워서 받기는 했지만 이런 걸 무슨 맛으로 먹느냐며 남편 몰래 갖다 버리곤 했었다. 시지도 달지도 않는 1년간 먹기 싫어 도망치는 그녀를 붙들어다가 건강에 좋은 거라며 기어코 그녀의 입에 넣어주던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한 남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감독관처럼 그녀의 잘못만 캐내려고 하는 남편이 그녀는 어쩐지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날 사업 총화 시간이었다. 남편이 불쑥 일어나더니 아까의 사건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런 보초에게 어떻게 부대의 안전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옥자동무는 오늘 일에 대해 철저하게 자기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서는 보초지만
전 부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혁명 사업의 하나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남편의 말은 물론 구구절절이 옳았다. 그러나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가슴 한편으로 서늘한 바람이 밀려드는 느낌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들켜버릴 것 같은 무안함과 남편에 대한 서운함으로 더듬거리며 자기 비판을 하던 그녀는 자기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남편의 눈길과 마주쳤다. 남편의 눈길은 매섭고 날카로웠다. 서운한 마음으로 눈길을 돌리던 그녀는 남편과 자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는 이현상을 보았다. 선생님은 왜 웃고 계시는 걸까? 그녀는 이현상의 따스한 웃음과 남편의 냉정한 표정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남편은 그녀가 하는 일마다 불쑥 나타나서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 그녀에게 경고를 내리기 일쑤였고 행군이라도 하는 날이면 가장 무거운 짐을 그녀에게 맡기곤 했다. 오기가 치솟아 그녀도 두말 없이 남편이 가져온 짐을 짊어졌는데 당연히 맨 나중에 처지기 마련이었다. 대열을 놓치지 않으려고 불이 나게 걷다 보면 남편이 혼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 나타나면 짐을 받아줄 생각도 않고 자기 혼자 앞서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또 처지면 말없이 기다리고 보다 못한 박종화가 가끔씩 그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도 못마땅한 기색으로 보거나 달려와서 말리는 남편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몸이 약해 늘 비실거리던 그녀도 이제는 웬만한 남자 못지않게 행군을 하고 보초도 설 수 있게 되었다. 그제야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현상의 그 말없는 웃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은 그렇게 조금씩 그녀를 단련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그녀를 진정한 혁명가의 길로 한 걸음씩 이끌기 위해 더 큰 사랑을 선택한 것이었다. 남편의 사랑에 비하면 그녀의 사랑은 얼마나 협소한 것이었는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온몸이 떨리는 흥분을 맛보았던 자신의 가슴 속에는 평등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보는 세상의 편견이 숨어 있었음을 그녀는 그때서야 알아차렸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그런 기대가 배신당한 아픔의 표현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자신의 실수를 눈 감아주고 약한 자신을 보호해주길 기다렸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곧 그녀를 영원히 나약한 여자로 남자의 종속물로 만드는 함정일 뿐이었다. 남편은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 길에서 살아갈 동지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대우한 것이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대열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보초도 제법 노련하게 설 수 있게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남편 역시 자신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솟구쳤다. 남편이 질병에 끌려갈 때 솔문에 매달려 휘날리는 일장기를 보고 착잡해 했던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을 때 반가웠던 것도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어쩔 수 없이 함께 보낸 시간과 그 시간 속에 길들여진 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만일 다시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녀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최윤호를 사랑하고 결혼할 것이다. 그들 부부는 이현상 부대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틈만 나면 두 사람을 묶어주려고 극성을 부렸다. 잠시 쉴 수 있는 짬만 나면 그들 부부를 둘러싸고 온통 웃음꽃이 피었다. 박종화의 장난기가 발동하지 않을 리 없었다. 남편은 박종화와 함께 자는 날이면 늘 담요 한 장만 들고 쫓겨났다. 마누라한테 가서 자고 오라는 거였지만 남편은 그녀 근처에도 오지 못한 채 잘 곳이 없어 서성거렸고 부근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도 조금은 우습고 조금은 안쓰럽게 바라볼 뿐 함께 잘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보급 사업이 없는 날이면 박종화는 그들 부부를 놀려대느라 바빴다. 어이 윤호동무, 옥자동무랑 씨름 한판 해봐. 응? 박종화가 아무리 질퍽거려도 남편은 그저 사람 좋은 미소만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박종화는 고자질장이 어린애처럼 쪼르르 이현상에게로 달려갔다. 선생님, 윤호가 제 말은 안 듣는데요? 선생님이 씨름 한판 시키십시오. 쉬는 시간이면 늘 무슨 책이라도 읽는 게 습관인 이현상은 책을 놓고 빙그레 웃었다. 그래? 윤호 앞으로, 옥자동무 앞으로. 이현상의 말이니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씨름을 하라는 데야 어쩌겠는가. 그저 둘 다 웃고 설 수밖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재촉을 해댔는데 정작 판을 벌인 박종화는 이제 또 심술이었다. 재미, 장가도 못 간 놈은 이거 약올라 죽겠구만. 윤호 저거 입 찢어진다, 입 찢어져. 호랑이 같은 옥자동무가 어디가 좋은지 몰라. 그녀도 이제 박종화의 농담에 면역이 돼서 그 정도 얘기쯤이야 웃으며 지나칠 수 있었다. 사람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면 윤호는 씩 웃으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녀를 한 손으로 휙 집어던져 버렸다. 그때부터 박종화가 신나게 나설 차례였다. 윤호도 박종화와는 씨름으로 한판 붙었다. 그러나 워낙 체격도 좋고 힘 좋은 박종화에게 당할 재간이 없었다. 결국 윤호를 매다 꽂은 박종화는 그녀를 달싹 집어다가 쓰러진 윤호 위에 얹혀 놓는 것이었다. 그 큰 체구의 남편을 본의 아니게 깔고 앉아서 그녀는 조금 개면쩍기도 했지만 빙그레 웃고 있는 이현상이나 동지들을 볼 때면 한없이 즐거운 마음이었다. 남편 최윤호와 박종화는 이현상 부대 내에서 악동으로 소문난 콤비였다. 장난이라면 남편도 박종화 못지 않았다. 보급투쟁에 실패해서 대원들이 풀이 죽어있는 날이면 느닷없이 밥을 먹던 박종화와 윤호가 눈을 찡긋거리며 벌떡 일어나 먹던 밥그릇을 수저로 두들겨대며 춤을 추었다. 밥그릇이야 우그러지든 말든 두 사람은 꽹가리를 두들기듯이 박자를 맞춰 밥그릇을 두들겨대고 신이 오르면 남편은 냄비나 한고를 등에 짊어지고 곱새춤으로 사람들을 웃겼다. 이현상 부대 대원들은 잠시도 우울할 짬이 없었다. 두고 온 부모 형제들이며 사람 같지 않은 생활 속에서 고민이 없을 리 없었지만 그런 생각에 깊이 빠질 틈도 없이 바쁘기도 했고 생활이 즐겁기도 했던 것이다. 굶주림 속에서도 이현상 부대가 웃음을 잃지 않는 데는 그런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다. 어느 날인가 보급투쟁을 나갔던 박종화가 엄지손가락만한 고깃덩어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가 옥자동물 주려고 특별히 가져온 것이요. 먹어보시오. 이게 뭔데요? 아, 글쎄 일단 먹어보라니까요. 박종화는 웃음기도 없이 천연덕스럽게
정말 그녀가 안쓰러워 특별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볼세라 그녀를 재촉하는 것이었다. 뭔지도 모르는 것을 그래도 먹을 거니까 주었으려니 싶어 물어뜯었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뜯기질 않았다.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힘껏 뜯었는데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하하하하. 갑자기 박종화가 허리를 쥐고 웃어대기 시작했다. 세상에 옥자동무, 그게 뭔지나 아시오? 아무리 봐도 불구스름하고 길쭉한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세상에 뭔 여자가 소 그것을 다 먹는데?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이 윤호야, 네 마누라 소 그것을 다 먹는다. 어쩔래? 박종화가 윤호며 이현상이며 온 부대를 돌아다니며 옥조동무가 소 그것을 먹더라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한동안 그녀는 부대 안에서 유명해지고 말았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지만 짐도 무거운데 그것을 산이까지 들고 와서 특별히 그녀를 생각하는 척 천연덕스럽게 내민 박종화를 생각하면 그녀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산중인데다 날마다 쫓겨다니는 판이니 제대로 된 교재가 있을 리도 없었고 6.25 전에는 마땅한 강사도 없이 제대로 된 학습을 받기도 어려웠지만 그나마의 교육이라도 그녀는 그렇게 신날 수 없었다. 사회발전사며 해방 후 조선이며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예전에 그렇게 멀고 낯설고 재미없던 세상이 그녀 곁으로 쑥쑥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남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바둥대는 것 같던 지난날의 삶도 이제 그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소박당한 채 어린아이를 거느리고 밤마다 이야기책으로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어머니의 삶도 아버지가 준 최고의 선물은 버려야 했던 아버지 서둘러서 여자니까 남편에게 시집 보내준 건 배울 필요 없다며 결혼하기 싫어서 머리까지 잘라버린 그녀를 한 달 만에 시집 보낸 그 아버지의 삶도 나날이 조여오고 이제 그녀는 결단의 시기는 세상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유격전의 미래. 아버지는 주변의 여자가 공부하는 것조차 싫어 서둘러 시집 보낸 딸이 남편과 함께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공부를 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워낙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각 도당의 처참한 상황은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바로 자신들의 운명이었다. 무주 입성. 그녀가 처음 도착했던 조개골 부근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이현상 부대는 6월 초 악양골 쪽으로 장거리 이동을 했다. 하동 쪽의 악양골은 골이 얕아 대부대가 장기간 머물기에는 적당치 않은 곳이었다. 그녀로서는 왜 악양골로 옮겨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어디론가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이동은 지금까지 지리산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당시에는 중요 간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목적지가 어딘지 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탈락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목적지는 당연히 비밀이었다. 지리산에서 만 1년 8개월 동안 유격주쟁을 해왔던 이현상 부대는 계속되는 엄청난 피해에 후방 없는 유격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사활을 건 대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월북, 즉 북으로 가는 길뿐이었다. 아무튼 적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7연대와 환자 50여 명은 그대로 지리산에 남겨둔 채 이현상과 박종화의 인솔하에 3연대와 5연대, 본부, 호위부대 전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나긴 장도에 나섰다. 부대 총집합
부산하게 짐을 꾸리던 모든 대원이 질서정연하게 모여들고 간당 명료한 주의사항과 군호, 비상선 등이 하달되었다. 땅거미가 내리자 긴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소요소에 배치된 토벌대를 피해 지리산을 벗어나는 일은 숨가쁜 긴장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사이사이 보급투쟁을 해야 했다. 하동군 악양에서 산청군의 시천, 휴천면을 거쳐 함양으로 이현상 부대는 힘겨운 북상을 계속했다. 중간에 원래 잡은 코스에서 한참 빠져나와 보급투쟁을 하다가 보급투쟁 후 추격해올 적에게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지리산 부근을 계속 전전하는 바람에 북산길은 자꾸만 늦춰졌다. 그러나 다행히 큰 전투는 없어 사상자는 거의 나지 않았다. 함양 거창을 거쳐 덕유산에 도착한 것은 7월 초순 무렵이었다. 숨 쉴 틈도 없이 행군을 계속했는데도 지리산에서 덕유산까지 근 한 달 남짓 걸린 것이다. 처음 보는 덕유산은 지리산처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포근하고 정겨웠다. 그만하면 숲도 좋고 산세도 좋아 빨치산이 생활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산이었다. 토벌대는 주둔해 있지 않았다. 이미 이 무렵엔 6.25로 인해 모든 군인이 전선으로 이동한 뒤였지만 놀랍게도 이현상 부대는 그때까지 전쟁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 이현상 부대의 정보가 그렇게 늦었던 것은 당시 토벌대의 횡포가 너무 심해 인민들이 위축되었던 탓도 있었을 것이고 정세를 모르는 이현상 부대가 다급하게 목표한 정보, 적의 주둔 상황만 다그치고 훌쩍 떠나버리는 바람에 인민들이 말할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탓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현상 부대가 당 조직이 아니어서 고정적인 정보원이나 지하 조직선을 갖지 못한 탓이었다. 아무튼 해방의 소식도 모른 채 덕유산에 도착한 그들은 깊숙한 골짜기에 들어가 수경지를 잡고 식사를 한 후 흥겨운 오락회를 열었다. 부상자도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데에 대한 자축연인 셈이었다. 모든 병력이 전방으로 빠졌으니 군경에 추격이 없었던 것인데 6.25 소식을 모르는 이현상 부대로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자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난꾼 박종화도 노래만은 자신이 없어 늘 빼기 일쑤였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빼지도 않고 그의 유일한 18번인 갑돌이와 갑순이를 열심히 불러젖혔다. 듣는 사람이 좀 껄끄러울 만큼 엉성한 실력이었지만 워낙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라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자기 노래가 끝나고 나자 박종화의 장난기가 또 발동이 걸렸다. 자, 지금부터 윤호동무와 오짝동무가 다정한 합창을 하겠습니다. 노래라면 모르는 게 없고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는 윤호라 자신있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얼른 앞으로 나갔다. 어둠 밤 타나는 초원으로 날고 바람은 전선을 흔든다. 별들만 반짝인다. 박수가 터지고 합창이 이어지고 흥겨운 밤은 깊어만 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무슨 웃음이 그리도 흔했었는지. 그러나 생사를 건너뛰며 살던 시절이라 사소한 것 하나도 그만큼 귀중하고 즐거웠던 것인지 모른다. 덕유산에서 며칠 몸을 푼 이현상 부대는 계속 북상하기 위해 무주 쪽으로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덕유산을 벗어나기 전 이현상 부대는 경치 좋기로 소문난 무주 구촌동에서 잠시 행군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다. 옥자동무, 한가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휴식 중인 대원 동지들의 편안한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이현상의 부름에 얼른 달려갔다. 저기 마을이 보이지요?
이현상은 단 한 번도 함부로 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아주 어린 소년 대원에게나 여성 동무에게나 하급원들에게도 절대 반말을 쓰지 않았다. 너무 깍듯한 말과 태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다. 그녀는 이현상이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계곡 바로 아래 작은 마을이 보였는데 소개당한 부락인지 사람의 흔적도 없고 그 흔한 개 울음조차 들려오지 않아 조금씩 시들어가는 오후 햇살에 어쩐지 쓸쓸하고 허전해 보였다. 내가 일제시대에 숨어 다닐 때 저 마을에서 머슴을 살았지요. 무슨 말을 더 할 듯 하다가 이현상은 말없이 저녁 짓는 연기 한 가닥도 올라오지 않는 마을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힘들게 한평생을 살아온 노인네처럼 담담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지쳐 보이기도 하는, 그러나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일제시대부터 이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 살아오신 분, 언젠가 자기의 지난 시절을 잠깐 얘기하면서 쓸쓸한 어조로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요 하며 자신의 고통은 뒤로 감추며 웃던 분, 자기 큰딸이 그녀와 동갑이라 그녀가 마치 딸처럼 느껴진다며 귀여워해 주시던 분, 그녀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한 자세로 바위에 앉아 텅 빈 마을을 내려다보는 이현상이 그가 앉아있는 바위처럼 느껴졌다. 붉은 기가 도는 짙은 밤색 안경테가 저녁 햇살을 받아 유난히 붉게 보였다. 속리산으로 가기 위해 무주 쪽으로 행군하던 이현상 부대는 무주 적상산에서 머물면서 정찰병을 내보냈다가 뜻밖의 정보를 입수했다. 정찰병이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만났는데 벌써 한 달 전에 전쟁이 일어나 어제 대전이 함락되고 무주도 경찰이 다 후퇴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상한 듯이 당신들은 왜 그러고 다니냐고 묻더라고 했다. 이현상은 즉시 새로운 정찰조를 파견했다. 무주 부근까지 접근했다 돌아온 정찰조 역시 똑같은 소리였다. 워낙 뜻밖의 소식이라 실감이 나지 않아 어리벙벙한 모습으로 다들 옆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금까지 산에서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더 길고 영원한 침묵 같기도 했고 순간인 것 같기도 했다. 서서히 사람들의 얼굴이 긴장과 흥분으로 달아오르더니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른 남편을 찾았다. 남편 역시 흥분을 눌러 참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방, 드디어 해방의 그날이 온 것이다.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며 만세를 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옆동지를 껴안고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 적상사는 함성과 만세 소리로 달아올랐다.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다. 부대 총집합 간부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이현상이 성큼성큼 총집합한 부대 앞으로 나섰다. 동지 여러분,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해방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동지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감격을 누려야 할 그 많은 동지들이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이현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묵묵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아직도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서간 동지들의 뜻을 기려 기필코 혁명을 완수하고 새 세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주읍으로 진격하려 합니다. 인민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인민대중 없이는 혁명도 없습니다.
만약 이 원칙을 어기는 동지에게는 가혹한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해야 합니다. 인민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자, 해방의 감격은 조금 미루었다가 무주에 진입한 후에 나누기로 합시다. 열화와 같은 박수가 잠잠해지자 박종화가 다시 앞으로 나와 진입의 방법과 행동 원칙을 설명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취사 도구 등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덩굴이 우거진 곳에 비장하고 각자의 짐을 챙겨들었다. 진입 준비를 끝내고 서 있는 그녀에게 남편이 다가왔다.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오. 단단히 각오하시오. 혁명의 길은 언제나 멀고 험한 법이오. 남편의 눈길을 그녀를 지나쳐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멀고 험하다는 혁명의 끝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그녀는 묵직한 쇠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기만 했다. 햇살이 환한 아침나절에 무주 진입이 시작되었다. 신장로를 걷는 기분이 참 묘했다. 산길보다 훨씬 편해야 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편하기는커녕 발바닥이 당겨오고 균형이 잡히지 않아 자꾸 앞으로 거꾸러질 것 같았다. 산길이 몸에 밴 탓인가 보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녀는 그제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언제던가 여순 사건 직후 대낮에 마을로 달려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불과 2년도 안 된 일인데 까마득한 옛날 같았다. 신장로의 가로수잎은 가을 검푸른 색으로 무성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글거리고 함성 소리와 뜨거운 햇살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대열의 중간쯤에 선 그녀는 하늘을 둥둥 떠가는 기분이었다. 민가가 나타났다. 하나둘씩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세 소리를 듣고 집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은 같이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악수를 하러 달려오기도 하고 혹은 거짓 때보다 남루한 행색으로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빨치산을 의아하게 쳐다보기도 했다. 누군가 시원한 우무물을 한 바가지 떠다 대열 앞에 내밀었다.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가 멍멍했다. 이날을 위해 숨져간 수많은 동지들의 모습이 스쳐갔다. 달의 넝굴 아래 남겨두고 온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질식해서 새파랗게 죽어있던 아이. 그때는 슬픈지도 몰랐다. 인민들의 함성 속에서 비로소 아이의 이른 슬픔과 해방의 감격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아가, 이제 다시는 이 해방의 감격을 뺏기지 않으마. 우리들의 피로 지키마. 나와 네 아버지와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오늘의 이 감격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네 앞에 바치마. 내리쏘는 햇살을 뚫고 무주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